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계학 리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중심극한 정리를 배웠고요.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해서 표집 분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통계학에서 저희가 실험을 하고 그걸 가지고 모수를 추정함에 있어서 이 중심극한 정리와 표집 분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x들 자체의 모수를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을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의 그룹의 평균을 구해서 그것의 평균을 추정한다. 근데 걔가 결국 같은 평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 상관계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통계에서도 그렇고 데이터 분석할 때도 그렇고 상관계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상관계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 상관계수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있다고 해볼게요. x, y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쭉 뿌려져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냥 쭉. 그러면 이쪽 1사분면에만 뿌려져 있다고 했을 때, 자, 이 아이들의 평균을 구해보면, x들의 평균을 구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으니까 뭐 한 요축쯤 되겠죠. 그 다음에 똑바로 못 그리네요. 이렇게 축쯤 되겠습니다. y들의 평균을 구해보면 이쯤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평균값이 될 텐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상관계수를 수식을 한번 잠깐 보면, 수식을 잠깐 여기 밑에 지금 상관계수가 r인데 r은 여기 COV 코베리언스, 또 우리가 공분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뭔가로 나눈 값이죠. 공분산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x 빼기 x바 곱하기 y 빼기 y바입니다. x 빼기 x바 그거를 전체 개수로 나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x바죠 지금. 여기가 y바죠 y바. 요 선이 x바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요 점에서 요 점을 뺀 거, 그다음에 요 점에서 요 점을 뺀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 빼기 x바 사실은 xi 빼기 x바겠죠. 곱하기 yi 빼기 y바 이런 아이들을 다 더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개수로 나누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 늘 나중에 보면 이 얘기를 한번 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평균을 구할 때는 이럴 때 늘 개수로 나누잖아요. n. 근데 분산을 구할 때 보면 n-1로 나누기도 해요. 이게 저희가 자유도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데 모수일 때 모수의 분산을 구할 때는 n으로 나눕니다. n분의 어쩌고. 근데 우리 샘플, 표본의 분산을 구할 때는 n-1로 나눕니다. n분의 1로 뭔가를 나누죠. 그래서 이게 대충 저희가 그냥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리고 뭐 개수로 나눕니다 할 때는 언제는 n을 쓰고 언제는 n-1을 쓰는데 모수일 때는 n을 쓰고요. 샘플일 때는 n-1로 씁니다.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유도라는 개념은 통계에서 사실 이게 쉽지만은 않은 개념이에요. 언뜻 생각하면 쉬운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유도라는 개념은 쉽지만은 않은 개념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샘플에서는 n-1로 나누고 분산 구할 때 분산이나 공분산 같은 거 그다음에 모수에서는 n으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게 늘 n-1은 아닙니다. 어쩔 때는 n-2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관심사는 얘네들이에요. 예.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물론 각각에서 이제 평균을 빼겠다는 의미인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다른 의미로 한번 살펴볼게요. 혹시 이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y 꼴 x 제곱의 함수라고 했을 때 요거를 x축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그다음에 이걸 그대로 y축으로 평행 이동시키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면 x에서 3만큼 뺀 거 제곱 요 x 자리에다 x-3을 넣는 거죠. 그러면 이게 x축으로 저희가 3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y에서 만약에 5만큼 뺀 거 그럼 y 자리에다가 y-5를 넣고 x 빼기 3 이렇게 되면 y에서 5만큼 빼면 y축으로 5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x에서 뭐 숫자만큼 빼거나 y에서 숫자만큼 빼면 그 그래프를 그 방향으로 우리가 평행이동했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저희 중학교 때 배웠던 얘기예요. 그래프 이 함수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의미로 본다면 요거는 뭐냐면 원래 그래프를 x의 평균만큼 평행이동, y의 평균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얘네들을 원래 있던 애들을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x의 평균이 여기고 y의 평균이 여기니까 이쪽으로 데이터를 평행이동시켰다는 얘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그래프를 이렇게 있는 아이들을 이거를 x바, y바 이쪽으로 여기에 있던 그림들을 이렇게 중앙으로 평행이동시킨 거 똑같죠. 전체를. 이렇게 평행이동시킨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x, y가 이제 나오겠죠. 뭐 3,5 이렇게 되겠죠. 원래 여기가 만약에 7,10이었으면 여기서 x의 평균만큼 빼줘서 3이 되고 x의 평균만큼 빼줘서 5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점들을 일로 평행이동시켰다. 이 x 평균과 y의 평균을 중심점으로 하는. 여기가 원래는 원점이 여기가 0,0이었고 여기가 만약에 우리가 x 평균, y 평균 했을 때 만약에 뭐 4,5쯤 된다고 하면 4,5쯤 여기가 평균점이었으면 이제는 거기를 원점으로 하는 축을 다시 그린 다음에 그걸 원점으로 하는 축을 다시 그린 다음에 점들을 이후에다 다시 뿌린 거죠. 결국 이걸 그대로 이렇게 원점으로 만들었다. 전체적으로 평행이동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자, 이제는 여기가 x축, y축, 새로운 x축, y축이죠. 0,0으로. 그럼 데이터들이 이렇게 뿌려질 거예요. x, y의 평균이 어떻게 되든 이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뿌려지겠죠. 자, 그리고 나서 x와 y를 곱했다는 얘기예요. x와 y를 곱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 더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얘네들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에 뭐 3,5가 있을 수 있고 뭐 여기는 뭐 4,2 이렇게 있겠죠. 그다음에 이쪽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그래서 2사분면의 특징은 뭐냐면 x가 음수죠. 그래서 뭐 마이너스 5,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2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사분면은 둘 다 음수입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둘 다 음수. 4사분면은 x는 양수고 y만 음수죠. y만 요 점들은. 그래서 4, 마이너스 3, 5, 마이너스 2 숫자 제가 만약 아무렇게 막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x와 y를 곱한 다음에 다 더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데이터들이 여기에만 다 있었다. 1사분면에만 다 있다. 그러면 곱한 값이 양수죠. 이 곱한 값도 양수예요. 어쨌든 점점 다 더하면 점점 커질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3, 4분면에도 있었다. 그런데 얘도 곱한 값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양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이 1사분면과 3, 4분면에만 존재했다면 데이터들이 양쪽 요 분면에만 존재했다면 값은 점점 커질 겁니다. 반면에 데이터가 1사분면에도 있고 2사분면에도 있었다면 양쪽에 다 있었다면 요 값은 음수가 돼요. 숫자가 어떻게 됐던 간에 음수가 됩니다. 요 값도 음수가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값과 이 값을 곱해서 계속 다 더해주면 얘는 상쇄가 돼요. 그래서 점점 증가하지 않고 뭐 이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다 상쇄가 돼서 0이 되겠죠. 플러스 값과 숫자가 같다고 하면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음수값, 곱한 결과값이 음수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데이터가 만약에 이렇게 1사분면에 존재하고 3사분면에 존재한다. 이러면 아마 우리가 구한 이 공분상 값은 코베리언스 값은 양수로 엄청 큰 값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이쪽 2사분면하고 4사분면에만 존재했다면 코베리언스는 음수로 엄청 작은 값이 될 겁니다. 만약에 골고루 존재했다. 이렇게 골고루 존재했으면 양쪽이 상쇄가 돼서 얘는 0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공분산, 코베리언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얘의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가 여기에도 존재하냐, 어디에 존재하냐, 데이터가 어디에 이렇게 같이 존재하냐. 이럴 때는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측정값이 x축과 y축 두 개를 놓고 보는 거죠. 네, 항상 축이 이거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제가 차원이 10차원, 20차원인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차원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공분산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공분산은 축을 두 개만 놓고 보는 거예요. 명확하게 딱 x축, y축 두 개만 놓고 보는 거예요. 그 두 축 간의 관계를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수학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때 이 많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두 축 간의 관계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을 생략한 게 아니에요. 축이 몇 개가 됐던 우리 이 두 축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키, 몸무게, 뭐 발 사이즈, 팔 길이 막 이런 게 있을 때 우리는 공분산이다 그러면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얘하고 얘의 공분산, 얘하고 얘의 공분산, 얘하고 얘의 공분산. 두 개씩 쌍으로 이렇게 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분산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공분산이 이런데 요거를 좀 스케일링을 조정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A라는 케이스가 있고 B라는 케이스가 있을 때 A 값은 원래 자체가 10, 100, 20, 200, 300 이런 값들이에요. 근데 얘는 원래 값 자체가 0.1, 0.2, 0.3 이런 값들이에요. 그러면 이 퍼진 정도에 상관없이 당연히 이 B 케이스가 값이 훨씬 작습니다. 원래 숫자 값이 작았으니까. 얘는 당연히 A 값이 굉장히 크겠죠. 원래 숫자 B 값이 컸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A 집단과 B 집단을 딱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스케일링이라 그래갖고 요거를 조정을 합니다. 그 조정을 한 값이 뭐냐면 요거예요. X의 제곱이 뭐냐면 S가 X 쪽으로의 표준 편차입니다. 얘는 Y 쪽으로의 표준 편차. 제곱을 했으니까 분산이죠. 결국 두 개의 분산을 곱한 거예요. 그다음에 스케일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분산 자체를 곱했으니까 다시 루트를 씌운 겁니다. 뭐 저 숫자가 그 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뭔가 이 공분산을 구한 다음에 그 공분산을 X에 관련된 것과 Y에 관련된 분산으로 뭔가 나눴구나 이런 거를 생각 스케일을 조정했구나. 그래서 원래 값이 100, 200, 300 이렇게 됐건 0.1, 0.2 이렇게 됐던 결국 하나의 어떤 스케일을 맞춰서 우리가 조정을 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공분산을 각각의 분산으로 곱해서 나눈 값 요거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상관계수라고 부릅니다. 상관계수 코릴레이션 상관계수라고 부르고 용어를 좀 정리하면 우리가 분산의 베리언스죠. 그래서 공분산은 코베리언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상관계수는 우리가 코릴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를 보통 뭐 얘는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스케일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얘는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관계수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데이터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아마 이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운 값이 될 거예요.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다면 R은 -1에 가까운 값. 데이터가 그냥 이렇게 막 퍼져 있다면 아무렇게나 막 퍼져 있다면 R은 0에 가까운 값이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X가 증가할 때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건 뭐죠?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는 건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저희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골고루 퍼져 있다. 이거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숫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양의 상관관계가 가장 강하면 1, 직선이 되겠죠. 이렇게 직선. 의미의 상관관계가 가장 강하면 -1 이런 직선이 될 겁니다. 상관관계가 없으면 이렇게 퍼져 있는 거죠. 보통 그래서 우리가 상관관계가 한 0.5쯤 이 정도보다 크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보통 이 정도 얘기하고 딱 정해준 숫자는 아닙니다. -0.5쯤 이렇게 작으면 의미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이 어딘가에 있으면 뭐 상관관계가 약하다.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게 우리가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상관관계고 요걸 기반으로 저희가 회귀 분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쭉 뽑았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x고 이게 y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y 꼴 ax 플러스 b라고 해놓고 이거를 만족시키는 a, b를 찾자. a, b를 찾자. 그러면 아마도 직선이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오긴 나오겠죠. 찾으면. 그런데 이 직선으로 예측을 해보면 전혀 안 맞습니다. 네. 데이터가 이렇게 좀 이렇게 퍼져 있어야 이 직선이 예측이 한 게 맞는 거지. 데이터가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는데 우리가 여기다 직선 그은다고 해서 다음에 x가 100이 됐을 때 y가 몇이 될까? 이거 예측이 안 됩니다. 이게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전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할 때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x와 y가 상관관계가 있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희가 이렇게 보이면 구하려고 하는 x1, x2 이렇게 x10까지 있고 이렇게 y도 같이 이렇게 달려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있을 때 먼저 얘네들의 상관계수를 먼저 봐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만약에 y라면 y하고 얘의 상관관계, 얘의 상관관계를 다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장 이상적인 경우에 y하고 x1이 상관관계가 뭐 되게 높아. 뭐 한 0.7쯤 나왔어. 그다음에 x2하고 상관관계는 뭐 거의 0.1 이런 정도 나왔어. x3하고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8 이쯤 나왔어. x4하고 상관관계는 뭐 마이너스 0.7 아니 1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럼 우리가 볼 때 x1과 x2, 3, 4 얘네들이 상관관계 높구나. 이런 애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뽑아내고 식을 이렇게 만들죠. x1하고 2하고 4라고 쓸까요? 일단 그다음에 w7에 x7 뭐 이렇게 우리가 피처를 얘네들만 골라서 상관관계가 높은 애들만 골라서 이렇게 회귀식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w들을 구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이상적인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가끔은 자체만으로는 상관관계가 얘하고 높지 않은데 어쩔 때는 합쳐놓으면 높을 때도 있어요. 합쳐놓으면 높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높더라도 얘하고 얘 자체가 둘이 상관관계가 높으면 또 이렇게 같이 넣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x1이 왼발의 사이즈고 우리가 키를 예측하는데 왼발의 사이즈고 오른쪽이 x4가 오른발의 사이즈였다. 이거는 중복입니다. 오히려 중복이라서 그냥 별로 이득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쩔 때는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왼발의 사이즈하고 오른발의 사이즈 이런 경우에는 한쪽만 넣으면 됩니다. 이거 거의 같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다중공선성이 있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중공선성이 있다. 그래서 다중공선성이 있는 X값들은 얘네들은 제외시켜야 된다. 둘 중에 하나는 제외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중공선성이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체크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x1부터 x10까지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y였어요. 이렇게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은 x들끼리 다중공선성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려면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x1을 기준으로 해서 x2부터 x10까지 놓고 회귀식 하나 구하고 그다음에 x2를 놓고 x1부터 해서 2 빼고 쭉 해서 회귀식 하나 구하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각각을 y라고 놓고 회귀식을 쭉 구하고 나서 걔네들이 만약에 이게 회귀식이 굉장히 설명이 높게 나와. 그럼 뭔가 x1은 이 x들 자체하고 x1과 나머지 x들 자체하고 연관성이 상관관계가 높은 거예요. 그럼 이런 애들은 빼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중공선성을 체크하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통계학에서는 이 다중공선성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좀 경계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인을 찾는데 왼발의 사이즈도 키에 영향을 미치고 오른발의 사이즈도 키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그냥 발 사이즈가 영향을 미치는 거지 왼발 오른발을 다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다중공선성을 저희가 상당히 경계하고 있고 다중공선성이라는 의미 자체가 내가 취하려고 하는 독립 변수들끼리 얘하고 둘끼리 서로
상관관계가 높으면 저희가 그거를 다중공선성이 있다. 그리고 이거를 잘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렇죠. 실리적으로도 이걸 빼야 유리하지만 분석을 할 때 우리 통계학에서는 X가 한 두세 개만 돼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걸 꼭 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적으로 말하면 우리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에서는 물론 이게 뺄 수 있으면 빼는 게 좋아요. 여전히. 그런데 이게 X값들도 워낙 많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설명력을 가지고 이거 우리가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예측값이 얼마냐 잘 맞추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이 의미는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막 체크해가지고 막 빼주고 또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원래 변수도 많지 않고 그래서 겹치는 것도 빼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원인이 되는지 밝히는 거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이 있는 변수들은 빼줘야 되는 게 정석이고 그다음에 그런 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그런데 우리 머신러닝에서는 기본적으로 X들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원인이 되는지 이런 거를 밝힌다기보다는 예측 결과가 잘 맞는지 이런 거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조금 통계학보다는 다중공선성에 대한 의미가 많이 퇴색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회기식이라든가 다중공선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체크하는 기준 자체가 이런 상관관계, 얼마나 두 변수들이 우리 상관관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변수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변수와 이 변수, 우리 그림으로 치면 축, 이 축과 이 축,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 연관성이 있다는 건 한 데이터가 증가하면 y도 같이 증가하냐 아니면 증가할 때 감소하냐 아니면 증가하거나 말거나 뒤죽박죽으로 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데이터가 이렇게 가면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감소할 때 같이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뒤죽박죽이죠. x가 증가하거나 말거나 y가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되는. 그래서 상관관계가 크다, 상관관계가 작다, 상관관계가 없다. 이거를 의미적인 얘기를 우리가 수치로 만들어서 코릴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얘는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도록 세팅이 됐다. 스케일링을 통해서. 그래서 -1은 음의 상관관계가 강하다. +1 양의 상관관계가 강하다. 0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조금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상관관계를 설명할 때 아까 수식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R은 다른 건 다 빼고 요것만 쓸게요. 한번 서메이션 x의 i 빼기 x바 곱하기 y의 i 빼기 y바 이렇게 했어요. 요거를 기준으로 뭔가로 루트를 씌우고 나눴죠. 정확하게 쓸까요? 여기 보면 x의 제곱, x의 분산입니다. x의 분산의 제곱 곱하기 y의 분산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제곱을 씌웠기 때문에 다시 루트를 씌워서 맞춰줬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서메이션 기호가 나오는데 i = 1부터 n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 n이 뭐냐면 데이터의 수죠. 데이터의 수. 그래서 축을 2개 그려놓고 여기 x축, 여기가 y축, 그리고 데이터의 수만큼 요 점에 x 곱하기 y, 요 점에 x 곱하기 y 다 곱한 다음에 그 개수만큼 더하겠다. 지금 상관관계에서는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반면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리 구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거리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하죠? 거리 구하는 거 이렇게 있으면 거리는 전제가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A와 B라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러면 우리 요거 이렇게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요거의 제곱 곱하기 요거의 제곱 한 다음에 2개 더해서 이렇게 루트 씌우는 이런 식으로 구하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x, y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2개니까 제가 x, y라고 표현했지 사실은 축이 2개가 아니죠. 일반적으로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x1, x2, x3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요 식을 확대를 해보면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해서 xn의 제곱까지 이렇게 해서 루트를 씌운 게 거리입니다.
이럴 때는 두 점 사이의 거리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럼 여기에도 보면 서메이션 기호가 나오는 거죠. 서메이션 예를 들어서 x의 i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i 이꼴 1부터 n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뭐 루트를 나중에 씌우겠지만 이럴 때 중요한 건 요 n은 이게 뭐냐면 축의 수다. 축의 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축이 딱 두 개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축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두 개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n은 축의 수가 되는 겁니다. 얘는 데이터의 수가 되는 거고 전혀 다른 얘기죠. 그림으로 우리 이 엑셀 시트로 그려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거 x1, x1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데이터 포인트 A, B,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상관계수를 구할 때는 저희가 뭐라 그랬냐면 두 축 간의 관계를 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하고 두 축을 보는 거예요. 두 축을 결정을 해놓고 서메이션은 어느 쪽으로 일어나요? 이렇게 밑으로 두 개가 쭉 내려가죠. 개수만큼, 데이터의 개수만큼. 요 n이 데이터의 개수만큼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거리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죠? 두 점을 정하는 거예요. A와 B 두 점을 정하고 일단 두 점을 정하고 서메이션은 어느 쪽 방향으로 일어나요? 축의 방향으로 일어나니까 이렇게 서메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얘는 두 점의 거리는 점을 먼저 정한 다음에 이렇게 축의 방향으로 서메이션을 한다. 축이 10개든 100개든 이쪽으로 쭉 서메이션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그림을 잘 생각을 하면 이 그림도 확장해서 그릴 수 있고 이 그림도 뭐가 생략되는지 여기는 축이 생략된 거고 여기는 축은 두 개가 고정이고 데이터의 점을 생략한 거죠. 그리고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에도 서메이션이 나오고 여기에도 서메이션이 나오는데 이 서메이션에서 n i 인덱스가 얘기하는 건 데이터의 개수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x, i는 뭐냐면 첫 번째 축, 두 번째 축, 세 번째 축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상관관계를 얘기할 때와 거리를 얘기할 때 전혀 다른 서메이션의 인덱스를 얘기를 한다. 이 얘기는 저희가 수학, 통계, 데이터 분석 모든 거에 걸쳐서 늘 축이 나온다든가 이런 그림, 이런 축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서메이션에서 i 이꼴 1부터 n까지 이게 나온다든가 그러면 늘 저희는 i 이꼴 1이라고 써요. 늘. 그리고 늘 n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축도 늘 xy예요. 늘 xy. 거의 다르게 쓰기도 하지만 그러면 이 축의 xy는 늘 바뀌는 거예요. 이 축의 i와 n은 늘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이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축의 x가 실제로 의미하는 게 뭐냐. 축의 y가 실제로 의미하는 게 뭐냐. 서메이션의 i, 인덱스가 실제로 의미하는 게 뭐냐. 여기는 데이터의 개수가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 늘어나는 거고 이건 첫 번째 축, 두 번째 축, 세 번째 축 늘어나는 거였죠. 그런 것처럼 늘 이게 의미하는 게 실제로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경사각법이나 최소값 구할 때 이런 얘기 늘 했었어요. 여기 늘 x로 씁니다. 늘. 여기 늘 y로 쓰고 그래서 y 이꼴 x제곱의 최소값 구하기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x는 이 x가 아니에요. 우리 y 이꼴 w1x1 제곱 더하기 w2 이렇게 해서 할 때 코스트 펑션은 뭐의 함수로 표현이 되면 w의 함수로 표현이 돼요. 코스트 펑션은 w의 함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림을 그리면 여기는 x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린 여기는 w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여기도 y가 아니라 코스트 펑션이라고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그냥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책이나 이런 데서 설명을 할 때 여기를 w나 코스트라고 써주지 않아요. 여기 그냥 x라고 씁니다. 여기 y라고 쓰고. 왜? 그냥 일반화해서 쓰는 거니까. 이럴 때 우리는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 x가 요 x가 아니라는 거. 이 y가 요 y가 아니라는 거. 그거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설명이나 책이나 뭐 이런 거에서 축이 나오면 그 x가 의미하는 게 실제로 뭔지, y가 의미하는 게 실제로 뭔지, 인덱스가 나오면 서메이션 뿐만 아니라 인덱스가 나오면 실제로 이 i가 의미하는 게 뭔지, 실제로 n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논리를 진행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뒤죽박죽되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상관관계, 거리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서 어느 쪽으로 서메이션이 일어나는지 그런 거를 좀 말씀드려봤는데 늘 요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선형회귀,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부르죠. 왜 선형회귀냐면 그 x의 값이 우리가 선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겁니다. y 꼴 뭔가 ax, x의 1차식 이렇게 식으로 이런 선을 찾는 거죠. 만약에 이게 우리가 모델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런 식을 찾아야 됩니다. 이건 선형이 아니죠. 선형이 아니다. 우리 선형 회귀 분석, 우리 통계에서 배우는 우리 수준의 회귀 분석에서는 이거 안 합니다. 이거 안 하고 다 이것만 합니다. 이것만. 근데 우리 아까 이 최소값 얘기 나왔었는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찾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최소값을 구하려고 수식을 풀어보니까 y 빼기 y 햇의 제곱 이렇게 해서 만드니까 w들 여기로 치면 a죠. w들의 제곱의 함수가 나오니까 이게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w 제곱의 함수가 비선형인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선형 함수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왜? x의 1차항이니까 y 꼴 w의 x의 1차항이니까 우리는 선형 함수를 다루는 거고 이거를 최소값을 구하려고 할 때 뭐의 최소값이냐면 그 에라 오차의 최소값이죠. 오차의 최소값을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오차 빼기 이게 내 원래 값에서 우리 예측값을 뺀 게 오차죠. 이걸 다 더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제곱해서 더한 거죠. 왜? 분산의 특징 우리 말씀드렸죠. 그래서 좋은 선을 찾기 위해서는 이거에 제곱을 해서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2차항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W의 2차 함수가 나온 거죠. 이거 비선형 함수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X의 1차항을 다루고 있는데 5차의 제곱항을 구하기 위해서 2차항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선형 회귀 분석을 다루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x1부터 x10까지 있고 y라는 게 따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쭉 데이터들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매출액 이런 거를 예측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상관계수가 좀 커야지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y 꼴 w1의 x1, w12의 x2 이런 식으로 쭉 만든 다음에 결국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x1, x2, x3는 생략, 그렇죠? y 이렇게 있고 데이터를 뿌려놓고 요 선을 찾자. 요 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요 선대로 하면 사실 요 하나만 그린 거예요. 두 개 그린 게 아닙니다. 요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형 회귀 분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면 숫자를 맞추는 게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숫자를 맞추는 게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얘는 그러면 연속형 변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연속형 변수 우리 기억나시죠? 뭐가 연속형 변수예요? y가 내가 맞추려고 하는 y가 연속형 변수 이럴 때 선형 회귀 분석으로 풀어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여기 x1부터 x2 쭉 있고 x10까지 똑같이 있다고 할게요. 근데 y가 이런 선형회귀 연속형 숫자, 매출액, 키 이런 게 아니라 남자냐 여자냐 1,0을 맞추는 이런 함수였다고 이런 거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요 선형 함수에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늘 사실은 x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y는 0이거나 1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 여기에 있거나 데이터가 여기에 있거나 x값에 따라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기에는 뭔가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이 함수를 살짝 변형을 합니다.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 우리가 결국 구하려고 하는 y는 결론적으로 쓰면 우리 그때 배웠던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게 있어요. 1 플러스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생겼죠. 시그모이드 함수가. 그래서 요 함수에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y 이퀄 w1의 x1 더하기 w2의 x2 요렇게 넣는다라고. 사실 이걸 이렇게 나눠가지고 원래 뭐 g는 w1의 x1 더하기 이렇게 넣고 y는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g분의 1 요거를 여기다 넣읍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한 번에 그냥 나눠서 쓰나 한 번에 쓰나 똑같습니다. 복잡하니까 나눠서 쓰는 거예요. 복잡하니까. 그래서 요게 결국에는 회귀 분석의 그 식이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y 이퀄 w1 x1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넣어서 조작을 하는 건데 요 시그모이드 함수, 요 시그모이드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요런 거였죠. 이렇게 0.5를 중심으로 이렇게 됐네요. 여기가 1입니다. 여기가 0이고. 그래서 얘는 내가 x값에다가 뭘 집어넣든지 간에 1과 0 사이의 값으로 나와요. 1과 0 사이. x가 굉장히 커지면 y는 점점 커지지 않고 1에 가까워지고 x가 굉장히 작아지면 y는 0에 가까워지고 x가 0일 때는 0.5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회귀식을 한번 조작해서 변형해서 이렇게 넣어서 결국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값은 그럼 y는 뭘로 나와요? y는 우리의 예측값은 0에서부터 1 사이의 어떤 값으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값은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이 아니죠. 0이나 1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예측값이 만약에 0.9로 나왔어. 그러면 너는 1로 예측해. 0.1로 나왔어. 그러면 너는 0으로 예측해. 이렇게 한 번 더 조작을 합니다. 한 번 더. 그래서 요거를 기준을 뭘로 잡아요? 보통 0.5를 기준으로 이거보다 크면 1로 예측하고 이거보다 작으면 0으로 예측하도록 1과 0 사이로 이렇게. 그래서 요걸 저희가 스레시홀드라 그러는데 이 기준값은 사실은 보통 0.5인데 그 태스크에 따라서 우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정하기 나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이냐 암이 아니냐 이런 걸 만약에 예측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측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암인데 암이 아니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예측하면 그거는 뭐 조금 더 귀찮거나 돈이 좀 더 많이 들 뿐인데 만약에 암인데 암이 아니라고 예측을 하게 되면 그거는 생명에 위협을 주는 거라서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 그냥 암이라고 예측하게 돼요. 잘 모르면 암이라고. 그래서 스레시홀드를 확 낮추죠. 그래서 0. 예를 들면 한 3쯤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0.4가 나왔는데 그럼 너 그냥 암으로 예측해. 0.5가 나왔는데 그래도 너는 암이야. 0.7은 당연히 암이고 0.2쯤 나와야 0.1쯤 나와야 너는 이제 암이 아니야. 이렇게 예측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태스크에 따라서 이 스레시홀드를 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를 저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숫자를 맞추는 이런 회귀 분석을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고 요거를 이런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곳에다가 집어넣어서 결과를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나오게 만든 다음에 그 숫자를 가지고 이거 어떤 특정한 기준값보다 크면 1로 특정한 기준값보다 작으면 0으로 이렇게 예측하는 이런 방법을 저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회귀 분석이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냐는 뭐의 차이예요?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y값이 연속형 변수이냐 범주형 변수이냐 이 차이죠. 연속형이냐 범주형이냐.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른 범주형 변수를 예측하는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둘 중에 하나만 예측하는 겁니다. 0인지 1인지. 물론 그거를 내부적으로 확대해서 여러 개를 0, 1, 2, 3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클래스를 예측하는 거를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0인지 1인지 바이너리입니다. 둘 중에 하나 예측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려는 데이터가 범주형이냐 연속형이냐에 따라서 그냥 회귀 분석을 쓰고 혹은 범주형이면 회귀 분석을 좀 수정을 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 그거를 저희가 범주형, 예측하려는 값이 범주형일 때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쓴다. 이렇게. 네, 그래서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통계학이나 이런 여러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에서도 그리고 나중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진짜 지금 많이 그 각광을 받고 있는 딥러닝도 사실은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서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형 회귀 분석, 그다음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이렇게 두 가지의 분석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에 저희가 조금 다룰 내용은 T검적, 아노바 분석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T검정, T테스트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분산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분산 분석. 워낙 유명해서 그냥 아노바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두 개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 둘 다 평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균. 그래서 T검정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A집단과 B집단이 있는데 A집단과 B집단이 있는데 A집단의 평균이 50이에요. B집단의 평균이 한 55예요. 라고 했을 때 A집단의 평균과 B집단의 평균과 통계적으로 같다고 볼 수가 있는가? 같다고 볼 수가 있는가? 만약에 이게 모수라면 당연히 그냥 다르다 하고 끝나면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샘플의 평균이니까 만약에 모수를 뽑았다면 무한대를 뽑았다면 이거 같게 뽑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같게 뽑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죠. 좀 극단적으로 이런 거죠. 그러면 50이 아니라 50과 50.1은 이게 지금 숫자가 조금 다르지만 만약에 더 많이 뽑았다면 같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검정하는 게 T검정이죠.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결국 뭘 보겠다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A집단, B집단이 있는데 A집단의 평균이 만약에 50이에요. 근데 A집단의 그 분산까지 포함한 분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50이에요. B집단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55예요. 모수의 분포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면 그러면 이거는 거의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A집단과 B집단을 더 많은 샘플을 뽑아도 50 근처에서 뽑힐 확률이 워낙 높고 얘는 55 근처에서 뽑힐 확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무한대를 뽑는다 한들 결국 얘네 둘에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반면에 똑같이 50이에요. 똑같이 55입니다. 근데 A집단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조금 더 그림을 극단적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B집단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얘가 A집단이고 얘가 B집단이에요. 그러면 지금 뽑은 평균은 50이고 얘는 55지만 워낙 이게 분포가 이렇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더 뽑으면 꼭 이쪽에서 많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쪽도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쪽도 꽤 많이 나올 것 같고 얘도 여기서 또 많이 나오지만 이쪽도 많이 나오고 이쪽도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섞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번에 뽑아봤더니 A는 53쯤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 B 뽑아봤더니 얘도 53쯤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분포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빼촉한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를 나눠볼 때 우리가 1번 케이스는 확실히 A집단과 B집단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2번 케이스는 A집단하고 B집단이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계할 때 나중에 보면 채택 이런 말은 안 쓰고 기각, 그 다음에 채택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같다고 볼 수는 없다.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그다음에 요거는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거의. 다음에 어떻게 다르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다르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죠? 평균은 같죠, 지금? 평균은 같은데 어디서 오는 거죠? 분산의 차이예요. 이 분산과 이 분산이 서로 지금 분포가 다릅니다. 이 AB의 분산, 그다음에 AB의 분산이 분포가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샘플을 가지고 모수를 추정하는 통계학에서 샘플을 가지고 모수를 추정하는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평균만 보지 말고 분산도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게 분산이 작은 거죠. 얘네들은 작으면 확실히 다르다고 나오죠. 얘는 분산이 큰 거죠. 크면 비슷하다고 나오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통계량을 구할 때 평균이 분모로 들어가고 보통은 분산이 분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야 분산이
커지면 2번째 케이스죠. 그러면 전체 값은 작아지니까 두 개가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평균이 커지면 이게 차이가 점점 커지니까 확실히 다른 거죠. 그래서 평균이 분자의 개념, 분산이 분모의 개념. 이렇게 해서 검정 통계량을 저희가 만듭니다. 검정 통계량, 흔히 말하는 T값, F값 이런 거죠. 이렇게 검정 통계량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결국 뭐냐면 T검정이라는 거는 A, B의 평균을 비교를 하는데 그 평균이 같으냐 다르냐를 평균의 차이도 중요하지만 분산이 어떻게 돼 있느냐의 차이를 같이 보겠다. 왜? 내가 갖고 있는 건 샘플의 값이니까 만약에 더 많은 걸 뽑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 분산도 같이 보겠다. 이게 T검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노바, 분산 분석은 얘도 여러 개의 그룹의 그 평균이, 여전히 평균이 같은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T검정은 두 집단만 비교할 수 있어요. 두 집단. 이렇게. 그래서 T검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하는데 처음에는 A 집단, 한 집단의 평균이 얼마냐? 얼마가 될 거냐? 0이냐? 200이냐? 이걸 검정하고 두 번째는 A하고 B를 검정하는데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짝을 이룰 때는 그냥 A에서 얘를 뺀 다음에 샘플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냥 1번하고 똑같이 하면 되죠. 얼마냐? 0이냐? 보면 되는 거죠. 0이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예 집단이 개수가 다를 때 A, B가 완전히 다를 때 이거를 따로따로 검정하는 보통 이렇게 세 개로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두 집단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분산 분석은 집단이 두 개 이상 가능, 두 개 이상도 가능. 네, 여러 집단을 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 집단을 본다. 여러 집단을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걔가 세 집단이 있다고 할게요. 세 집단이 있는데 극단적으로 A 집단은 여기에 다 모여 있어요. B 집단 여기 다 모여 있어요. C 집단 여기 다 모여 있어요. 그럼 데이터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를 보냐면 A 집단 평균을 중심으로 요 분산을 먼저 잽니다. 그다음에 B 집단도 요 분산을 먼저 재요. C 집단도 요 분산을 먼저 잽니다. 이렇게 재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의 분산을 재요. 이 중심 간의 분산, 이거를 비율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단 간의 분산. 요게 요 중심 간의 분산이죠. 요 분산. 그다음에 집단 내의 분산. 자기들끼리의 분산. 이거를 비율을 내요. 그러면 이런 경우 말고 두 번째 경우 한번 그려볼게요. A가 이렇게 분포돼 있어요. B도 이렇게 분포돼 있어요. C도 그냥 이렇게 분포돼 있어요. 그러면 집단 내의 분산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재는 거잖아요. 이 값이나 A 중심과 B 중심의 값이 요 값이죠. 요 분산이죠. 여기서 분포된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이 집단 간의 분산 값이 굉장히 작아진다는 거예요. 집단 내가 커지고 그러면 그냥 이게 거의 1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집단 간의 이 분산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길잖아요. 근데 집단 내는 작죠. 이게 굉장히 작은 값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0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크고 이게 작으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작다면 그러면 A 그룹, B 그룹은 다른 그룹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값이 커진다면 이 그룹들은 서로 같은 그룹이다. 같은 그룹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다른 그룹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말장난 같지만 조금 중요합니다. 이거는 다른 그룹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집단 간의 분산의 비율. 요게 비율이죠. 집단 내 분산, 집단 간 분산을 나누기를 하면 두 집단 이 분산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분산의 비율을 통해서 뭘 보겠다는 거예요? 이 집단이 동질성을 보겠다는 거예요. 결국 평균값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 평균값이 같은지 다른지 이걸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분산 분석은 특징이 뭐냐면 여러 집단이 있을 때 그것들의 분산의 비율을 통해서 평균이 같은지 다른지, 결국 같은 집단인지 다른 집단인지를 보겠다는 거죠. 근데 분산 분석은 특징상 여러 집단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규모가설이 뭐냐면 전체 집단이 다 같다라는 게 보통 규모가설이에요. A 꼴, B 꼴, C 다 같다라는 게 규모가설이에요.
근데 이거를 딱 해봤더니 검정을 해봤더니 기각이 안 됐어. 그럼 오케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그냥 세 개 다 같다라고 끝내면 돼요. 근데 만약에 NG가 나왔어요. 다 같지는 않다라고 하면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A, B는 같은데 C하고 다를 수도 있고 A하고 B가 다르고 C는 같을 수도 있고 다 다를 수도 있죠. 네,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후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사후 분석. 사후 분석이라는 건 결국 그냥 뭐냐면 따로따로 보겠다는 거예요. 집단이 여러 개인데 한 번에 해놓고 일단 OK인지 NG인지 보고 만약에 NG라면 얘하고 얘 따로 한번 보고 얘하고 얘 따로 보고 얘하고 얘 따로 보고 따로따로 봐서 누구 같은지 누구 다른지 이렇게 따로따로 보겠다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또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여러 개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개씩 따로 볼 때는 t-테스트로 하는 게 좀 뭐 많죠. 네. 물론 이제 그거를 딱 그 t-테스트로 하지 않고 여러 통계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겠죠. 그래서 분산 분석은 여러 집단이 다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는 거고 다 같으면 그냥 다 같은 걸로 끝나는 거고 다 같지 않다면 그런 집단들끼리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걸 따로따로 보겠다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집단들 간의 분산의 비율을 이용해서 그 집단이 동일한 집단인지 그렇지 않은 집단 이걸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통계학에서 우리 검정이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중요하게 T검정 그리고 아노바 분산 분석 이런 것들을 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밑에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아노바 분석을 조금 자세하게 수식으로 나타낸 거죠. 좀 복잡합니다, 수식이. 여기서 자유도 이런 게 나오는데 자유도라는 게 나오는데 자유도를 정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 개수가 10개다. 그럼 자유도는 10-1 뭐 이런 식으로 구하겠죠. 여기 9개다. 그럼 9-1 11개다. 그럼 11-1 이렇게 되는 거고 집단은 한 집단, 두 집단, 세 집단이죠. 그럼 집단 간 구할 때는 3-1 뭐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겁니다. 네. 자유도 이런 얘기. 그래서 저희가 통계학 얘기를 쭉 하면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상관계수, 회귀 분석, 로지스트 회귀 분석, T검정, 그다음에 아노바 분석 이런 정도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여태까지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계학 리뷰를 쭉 봤는데 통계학이 사실 굉장히 범위가 넓고 어렵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저희가 데이터 분석하고 연결되는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만 조금 찝어서 봤고 그 중에서도 순차적으로 쭉 봤다기보다는 다른 데서 잘 설명을 자세하게 안 해주는 부분이나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만 이렇게 픽해서 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데이터 분석을 계속 공부를 하시려면 통계학을 좀 꾸준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한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계학 리뷰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